2017년 5월 어느 날 페이스북에 하나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바로 남극에서 누군가가 겪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글은 남성이 썼으나 공유한 사람은 글을 읽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된 그녀는 글을 쓴 사람이 글에 대해서 공유를 할지 말지 결론을 짓기 전까지 몇 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군대에 있었다가 남극의 맥모도 기지로 파견되었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정비공이자 승무원들을 돌보는 책임자였었으면서요. 사람들이 거기서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지원하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지원자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했지만 나와 한 명의 다른 사람만 허가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다루다가 갑자기 이쪽 연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지원 절차 가운데서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많은 설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1대1 면접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념이 뭔지 그리고 관심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2사람만 승인이 났고요. 그 후에 저는 1998년 8월에 맥모도 연구기지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항공기 재빈과 같은 이런 작업으로 바쁘지 않을 때 우리는 연구기지에서 과학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무하게 됐던 이 맥머도에 소속된 부대는 규모가 아주 작았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자체적인 시설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PX나 미디어 센터도 없었으며 작은 예배당이나 목사도 없었고 별도의 우편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곳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시설에 근무하는 과학자 및 연구원들과 동일한 시설을 공유하면서 사용해야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들 중 몇 명과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랑 친해지게 된 한 연구원 친구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당시 자신들이 연구하던 2가지 종류의 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 한 종류의 얼음은 우리 모두가 항상 사용하며 보아왔던 정상적인 종류의 얼음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땅속의 깊은 곳에 있는 구멍에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얼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투명하거나 흰색이었고요. 온도가 따뜻해지면 물, 즉 액체가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남극 대륙은 전체에 걸쳐 이런 종류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극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얼음은 그들의 주요 연구 대상의 얼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일반 얼음을 연구한 것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영화 제작진이 왔을 때 그때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시간 대부분을 투자해서 연구하던 것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명 하늘의 얼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시설에 구경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연구실이 항상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연구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내게 될 시에는 작업이 엉망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란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번은 나와 친하게 지내던 연구원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조용히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연구하는 물건이라면서 바로 그 하늘의 얼음 조각이란 것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너무 차가웠지만 일반적인 얼음보다도 훨씬 차가워서 도저히 맨손으로 물건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얼음처럼 투명하거나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띤 매우 단단한 얼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의 얼음 조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얼음이 하늘과 똑같은 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음을 바로 하늘 얼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 매우 두꺼운 외출용 장갑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얼음은 너무 차가워서 만지면은 즉시 피부가 얼어붙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연구원 친구가 말한 하늘 얼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수백 도 정도였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으며 바깥에 있는 일반 얼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보온병과 같은 금속병에 담아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연구원 친구는 내가 잠시 동안 그 하늘 얼음의 조각 일부를 가지고 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그 파랗고 너무나 차가운 하늘 얼음이라는 것이 같은 크기의 일반 얼음 조각보다 훨씬 가벼워서 전혀 무겁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일 공중에 던지면 마치 위로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지만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은 구부리려고 했을 때 딱딱한 일반 얼음과는 달리 조금 유연했으며 일반 얼음처럼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늘 얼음은 작은 조각조차도 그것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What? 그것은 표면에서부터 바로 진한 파란색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그 파란 얼음은 물에 녹지 않았습니다. 드라이아이스처럼 연기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장갑 속에 넣자 파란 얼음은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장갑은 젖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녹은 것처럼 보이며 작아졌음에도 주변 바닥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 파란 얼음은 주변이 따뜻해지면 마치 희박한 공기로 변하고 기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연구원 친구는 그러한 하늘 얼음의 알 수 없는 특성이 바로 자신의 과학자 동료들이 이곳 남극 대륙 안쪽 깊이 있는 이 얼음을 연구해야 했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서 이거를 미국으로 운송하려고도 했었지만 아무리 차갑게 유지해도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곳에 밀봉해서 가져가도 어느새인가 기화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하늘의 얼음을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할 때에도 동일한 문제를 발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남극 대륙에 연구 기지를 세우고 이곳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늘의 얼음 조각을 가지고 논 지 15분 정도가 지나면서 얼음은 거의 완전히 없어졌고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갑은 그러한 진행이 있는 내내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이전이나 이후로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항상 과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은 듣거나 본 것이었겠지만 그 얼음은 정말 난생 처음 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질문은 과학과 내가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고 과학적 관심은 높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내가 남극 대륙의 기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 당시 그곳 근무 경험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맥모도 기지에 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마치 벽이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얼음벽과 얼음절벽을 찾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며 온 동네가 모두 얼음입니다. 그러나 그 얼음들은 모두 흰색 또는 투명한 얼음이었으므로 난 연구원 친구에게 그 신기한 하늘 얼음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냐고 물었더니 그는 벽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에 그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기억한 것은 남극 대륙에는 거대한 하늘 얼음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수백 마일 들어가야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맥머도에서만 주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볼 수 없었고 그들과 함께 원정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적인 구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 친구가 말하길 1960년대 미군이 이 남극의 벽에 터널을 뚫을 계획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매우 차갑고 낮은 온도를 처리할 수 있는 보링 머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전체적인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얼음 터널을 뚫을 수 있고 매우 추운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보링 머신을 발명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연습을 위해 그린란드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진행했었다고 연구원 친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보링 머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마친 후 그 기계를 남극 대륙의 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기계가 마침내 하늘 얼음이 벽에 터널을 뚫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친구 말로는 그 파란 얼음의 벽 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들어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벽을 그 반대편까지 모두 뚫은 적은 없었으며 따라서 아직도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터널의 바닥이 단단한 암석이었지만 1, 2마일을 진행한 후에는 바닥마저도 하늘의 얼음으로 모두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 즉 도미라는 것이 이렇게 활 모양, 그 아치 모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은 땅의 바닥에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 안쪽의 가운데 부분에도 궁창이 있다는 것은 보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음 영상은 진동하세요님께서 유튜브에 올렸다가 폭파됐던 영상이고요. 물론 저 역시도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파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써서 제가 최대한 설명해드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깔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디그루이란 사람이 이런 장소를 목격을 했었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여지껏 해저에서 본 것 중 가장 장관이었습니다. 블루 플래닛 다큐 촬영 때였었는데요. 저 앞에 뭔가 보이긴 하는데 뭔진 모르겠더군요. 검은 띠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띠에 다가가자 이게 도넛 모양이더군요. 도넛의 중심부는 검은색이었고요. 도대체 저게 뭐야? 우리가 점점 다가갈수록 이 검은 띠 위로 그 스팀 같은 게 퍼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띠 주변으로는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더군요. 이 검은 띠는 알고 보니까 홍합이었고요. 그리고 이 홍합띠 안쪽에 호수가 있었거든요. 에? 난 지금 여기가 이미 물속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밑으로 내려가 보려고 호수에 다가갔어요. 근데 이게 밀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아가지고 튕겨져 나왔단 말이죠. 이게 바운스 이렇게 잠수함이 아예 내려가지 못할 정도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튕겨져 나왔고요. 튕겨 나오니까는 이 홍합 해안가 쪽으로 물결이 치는 게 보였어요. 맙소사. 자, 이제 다시 맥모드 기지 얘기로 되돌아와서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터널의 바닥이 단단한 암석이었지만 1, 2마일을 진행한 후에는 바닥마저도 하늘의 얼음으로 모두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특정 지점 이후에는 아래, 위 모두가 하늘의 얼음처럼 보이는 것으로 모두 막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것은 분명히 얼음벽을 뚫고 터널로 된 얼음들이 그것을 자른 후 다시 천천히 재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말로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상황이 안 돼서 연구를 하다 1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미 뚫었던 터널이 저절로 작아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널이 너무 작아져서 새로 개발했던 보링 머신을 그곳에서 다시 빼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벽 안에 기계를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고요. 얼음만 간간히 캐내어 연구하면서 수십 년이 지났고요. 이제 당시 어렵게 팠던 터널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하늘 얼음벽의 그 뚫은 부분은 다시 단단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준 그 연구원 친구가 한 말은 이제는 과학자들이 할 일은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남극 안쪽 수백 마일 깊숙이 있는 거대하고 끝도 없는 그 하늘 얼음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는 그곳에서의 근무를 모두 마치고 그곳을 떠나고 난 뒤 다시는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이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나는 우연히 남극 대륙의 벽에 대한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 지도는 세상이 모두 평평하게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태양계 속의 지구와는 달리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도 안 돼 보이는 지도에서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남극의 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얼음으로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올라가고 있는 벽이 있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 이후로 내가 본 하늘의 얼음과 당시 연구원 친구에게 들었던 그 벽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전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이곳을 찾아서 직접 겪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이곳에도 있을 확률은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겠지만 나는 내 경험의 일부가 누군가가 뭔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적도 없고 교회를 충실히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도매 벽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을 본 적 같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한 남자가 이렇게 남극에 가가지고 그쪽 과학자들과 친해지게 됐는데 하늘 얼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추정하시는 바는 분명히 궁창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이 굉장히 이렇게 좀 하늘에 던지면 뜰 것만 같이 이렇게 가볍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파랗고 꿰뚫어 볼 수가 없으며 매우 차갑고 이게 기화돼 가지고 마치 공기로 되어진 듯한 그런 기화되어지는 그런 물질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주목하셔야 될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것을 아무리 차가운 용기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운반을 하더라도 그 남극권 거기를 벗어나면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얼음이야. 정확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궁창, 바로 그 근처를 벗어나면 이게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극 대륙에서 이게 내륙 쪽으로, 우리 안쪽으로, 이렇게 북극 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사라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고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그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아마도. 그리고 이 하늘 얼음이라는 것이 이게 기화되면서 공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준다는 듯한 그런 인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마존 이런 데를 뭐 지구의 허파라고 해가지고 지구 산소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그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기가 쏟아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도가 높아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추워지고 차가워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위 면적당 그 태양 입사량 해가지고 뭐 그런 식의 지구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표 복사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튕겨낼 만한 그런 곳이 많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워진 것이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게 엉터리고, 그러니까 이 설에 따르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미 차가워,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추워진다는 말씀이죠. 이거 지구 평평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주 듣는 비아냥이죠. 너 지구과학 시간에 졸았냐? 교과서가 틀렸다고 그냥. 그리고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법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 인본주의 시스템 메이저 사회에 이렇게 주류로서 이렇게 등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일 뿐이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교수들이 앉아있는 그 학계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같은 이런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들 하실까? 남극조약은 1959년 12월 1일에 맺어졌고 1961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곳의 하늘의 얼음의 비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남극조약이 체결되기 수년 전인 1946년에서 1947년에 버드 제독의 남극 탐험 작전인 하이점프 작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름도 의미심장한 딥 프리즈 작전이 1955년에서 1956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 직후에 지구 하늘 높이 미국과 소련이 핵미사일을 서로 앞다퉈 쏘기 시작했으며, 그 와중에 남극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어서 1963년 8월에 대기 및 수중에 대한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게다가 1958년 미국 백과사전에는 1955년 12월 30일부터 1956년 1월 18일 사이에 남극의 내부 탐험으로 남이 80도, 경도가 동쪽으로 90도에 위치한 돔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곧 앞서 말씀드린 디프리즈 작전이 시행된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던 돔에 대한 내용은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들은 모든 거짓말들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남극 대륙에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정말로 그 파랗고 아름다운 얼음으로 된 벽이 성서에서 말하는 궁창의 일부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밀폐되고 보호된 체계에 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지만, 예전부터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기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베이비. 안타깝지만 물리학은 빅뱅의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빅뱅의 순간 우주는 한 점이었을 텐데, 그렇게 작은 점을 기술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하고, 우주 전체가 의 질량이 한 점에 있다는 얘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은 밀도였다는 얘기인데, 그걸 기술하려면은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동시에 조화롭게 쓰는 이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이론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통일장 이론이라는 이름만 붙여놨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만들어지면 여전히 알 수는 없지만 단서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우리의 지적 탐험이 끝나는 순간도 우리의 시작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순간이 아닐까
현대 과학에서는 그것이 빅뱅에 대한 지문입니다.